여러분이 보다시피 요 81대에 대응하는 값은 지금 65죠. 그렇죠? 요게 65. 자, 요 점을 선생님이 좀 굵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1대에 대응하는 값은 77이죠. 그렇죠? 자, 77. 자, 4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121대는 89죠. 그렇죠? 121대는 자, 89. 그리고 141대는 지금 10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조금 높은 다시. 자, 얼마라고요? 101.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점들을 즉 조건부 평균값에 대응하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것이 바로 뭐다? 모회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자 여기에 지금 54, 61, 65, 70, 80 x가 80일 때에 요와 같은 값이 나왔고 요 값들의 평균이 65라는 얘기죠. 그러면 x가 80, x가 80인 동네는 이 동네죠. 그렇죠? 이 동네에 x가 80일 때 실제 y 값이 54인 값, 61인 값도 있죠. 그러니까 54는 이쯤 있겠죠. 그렇죠? 64는 그거보다는 살짝 큰 값이 있을 것이고 자, 요 평균값이 65니까 자, 65 실제 평균값에 일치하는 값도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큰 72, 73도 있더라는 거죠. 자, 72, 자, 72도 있고 73도 있고 요렇게 우리가 그쵸? 조건부 분포를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100일 때는 지금 60, 74, 75. 자, 70, 요 7보다는 작은 값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60이니까, 그쵸? 자, 60이니까 요 값보다는 살짝 크고 요거보다 살짝 작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그쵸? 60, 그리고 74는 확실히, 그쵸? 74는 요 72보다 큰 값이니까 요 값보다 살짝 크게 이렇게 자 74 뭐 대략 합시다. 75 이쯤 있다 치고 그 다음 81, 83, 89 81, 82 83, 89는 여기 이쯤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0일 때는 80, 83 90 그렇죠? 80 뭐 대충 찍읍시다. 83, 90 그리고 93 뭐 99 그 다음 140일 때는 81, 91, 96 그쵸? 자 대충 81, 91, 자 96 그리고 104 그리고 107 그리고 112 자 116 자 대략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뒤에도 계속 나가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 x가 80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 이와 같은 값들이 이렇게 우리가 x가 80이라는 동네에 이와 같은 값이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요 평균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요 값들 그러니까 요 평균치하고 요 떨어지는 이런 값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오차죠. 그죠? 오차. 엡실론 i. 그러니까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 y바 xi 그죠? 이 y바 xi라고 하는 요 평균치, 그쵸? 아, 살짝 스님 잘못 적었네. 자, 실제 요 관측치, 인 yi에서 요 평균값, 그쵸? 요 평균값의 차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가 바로 오차가 되는 거,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도 뭐가 된다? 오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x가 80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y 값들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yi라고 하는 것도 정규 분포 알파 플러스 베타 xi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i라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y바 xi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특별히 요 xi가
xi가 80이라는 이 동네에 이 y값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y값의 평균값이 바로 요 모회기선 위에 있는 요 값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선 위에서 요 모회기선을 중심으로 해가 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요 yi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 했으니까 우리는 요런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x가 100인 동네에서 요 평균값은 요 값이고, 무슨 말이겠죠?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이룬다 했으니까 요는 역시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x가 120인 동네에도 우리가 정규 분포를 생각할 수 있고, 자, x가 140인 동네에서도 이런 정규 분포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분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 조건부 분포를 다, 이 점들을 다 표시해 놓고,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이 yi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실제 점을 찍어 놓고 실제 평균값을 적어 놓고 이와 같은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10개를 우리가 선생님이 추출했답니다. 실제에서 우리가 총 가계수를 60개라고 이렇게, 그렇죠?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가능했지,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는 우리가 실제 통계학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표본, 즉 월급이, 그렇죠? 이렇게 소득이 80인 동네에서, 자, 요 집을 선택을 하고, 소득이 100인 동네에서 요걸 선택하고, 요 집을 선택하고, 120인 동네에서 90을 선택하고, 14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선택하고, 160인 동네에서 자, 요걸 선택하고, 180인 동네에서 자, 이놈을 선택하고, 20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선택하고, 22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선택하고, 240인 동네에서 자, 요 놈을 선택하고, 28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뽑아내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본을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 정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표본을 가지고, 자, 이 80, x가 81 때 54, 즉 우리가 점으로 표시하면 이 동네에다가 80,54를 찍고, 또 100,74를 이 동네에다 찍고, 120,90을 이 동네에다가 점을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10개의 점들을 표시했는데, 선생님 실제로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이 10개의 점들을 표시했을 때에 10개의 점들을 가장 적합하게 나타낸 이 선을 우리가 만약에 요 놈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우리가 표본 회귀 함수죠. 그렇죠? 내지는 표본 회귀선이라는데, 그러니까 요 함수의 의미는 여기에 나타나는 10개의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이 10개의 점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는 소위 최소자성법이라는 걸 이용하죠. 그렇죠? 최소자성법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요 우리가 추출한 요 표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우리가 선을 구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이렇게 추정된 선을 우리는 표본 회귀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자, 이 많은 점들을 다 우리 일일이 표시할 수 없으니까 요걸 한번 봅시다. 자, x가 140이다. 자, x가 우리가 대충 이쯤이다 칩시다. 자, x가 x 이꼴 140에 대응하는, 자, 요 140에 대응하는 요 조건부 평균값, 즉 모회귀선에 대응하는 값은 우리가 아까 140일 때의 평균값이 101이었죠. 101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표본에서는 x가 140일 때의 점이 y값이 112에 대응하다는 걸 찾았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요 140일 때 평균값이 101이니까 101보다는 요 112가 한참 더 높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충 보면 한 이쯤 있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편의상 112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뭐다? 엡실론 i라고 하고 요게 확률적 오차 또는 확률적 교란항 내지는 그렇죠. 오차항에 해당되는 요 엡실론 i가 요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 112하고 요 값의 차이, 요 값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 한다? 요 EI라고 표시하고 요걸 우리가 뭐다? 잔차라고 우리가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요 1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Y 값에 해당되고 요 값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 모 회계선에 대응하는 요 값은 우리가 요런 형태의 값인데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아니죠.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값이죠. 요 값은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니까 실제로 요 값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오차항도. 그래서 요 오차항을 추정한 값이 요 잔차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잔차 EI는 오차항의 일종의 추정값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실예를 들어 가지고 요 그림을 했는데 여러분 요 그림의 모양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C5로 뭐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회귀 모형의 추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회귀 계수 알파와 베타를 의 추정값인 알파 햇과 베타 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최소 자승법, 또 다른 말로 최소 제곱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소위 우리가 영어의 머리 글자 따라서 OLS라고 하는 요 방법으로 우리가 이 회귀 계수 알파 베타의 추정값인 알파 햇과 베타 햇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잔차 자승 내지는 잔차 제곱의 합, 이걸 다른 말로 회귀 직선에 대한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알파 햇과 베타 햇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차의 값을 우리가 최소로 하는 값, 잔차의 절대값을 최소로 하는 값, 또 잔차 제곱의 합, 여기서 말하면 잔차 자승의 합을 최소로 하는 값,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셨는데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잔차 자승의 합, 즉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우리가 알파 베타의 추정값인 알파 햇과 베타 햇을 구하는 방법을 우린 최소 자승법에 의한 회귀 모형의 추정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이걸 변형하면 또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을 공부하시려고는 반드시 이 결과는 꼭 외워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되는가?